안녕하세요. 천전 전라도의 풍류문화, 맛, 멋, 기억을 강의하길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원장 김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준 전시와 상황과 같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국난 앞에서 십시일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그랬고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그랬듯이 십시일반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주제는 천년 전라도의 풍류문화입니다. 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풍류도 사상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라도라고 봅니다. 그 전라도의 풍류문화를 맛과 멋과 기억으로 살펴보고 모든 전라인이 선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 선비의 삶으로 살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주시민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선비의 기준은 뭐고 선비의 의무는 뭔가를 보면서 우리 전라도 시민들이 모두 선비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기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적 삶이란 건 뭔가, 선비의 기준은 뭐고 선비의 의무는 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풍류도의 특징은 뭐고 어디에서 어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전라도에는 어떠한 풍류적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보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단군시대에 우리 민족이 있었던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이어졌는데 가치를 가지고 이어왔어요. 당대 민족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신라시대 때 고은 추치원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 원형 사상은 풍류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류의 어원성을 거기서 찾고 있는데 그렇다면 풍류의 특징은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간다는데 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지향점 이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도 보면은 풍속이라는 단어 규정도 되어 있고 풍속 위반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풍속 내지는 풍류 할 때의 풍은 단순한 바람풍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가풍이 있다, 학풍이 있다, 국풍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집안에 내려오는 가치가 있는 나름대로 그런 불문율인 그것이 있다. 이럴 때 있어 가치적 개념인 풍입니다. 단순히 자연 바람풍이 아니고 가치가 이어져서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 그래서 가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류의 특징은 가치성과 더불어서 현묘하다고는 현묘성이 있습니다. 현묘하다는 것은 아주 한 단어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 변화성, 변화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현묘하다는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은 추치원 선생님이 썼죠. 그래서 현묘하다는 것은 변화와 다양성을 이해를 하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객관과 주관, 전체와 부분, 정형과 비정형성을 아우를 수 아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이 보이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반드시 봐야 할 것. 이게 현묘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화성입니다. 풍류의 특징은 가치성과 현묘성과 조화성. 조화로운 것은 소위 말하는 조화롭다. 서로가 공유한다. 소위 말하는 중용의 도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세상, 삶을 위하여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류도의 특징은 가치성, 오래된 시간을 두고는 가치성과 변화가 가는 다양성 있는 현묘성, 그 다음에 이것이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했다.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도에 있는 이런 특징들과 내용들이 한국 원형 사상에 다 나타났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지적 체계로 보면은 어떤 작품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명품으로 국가 보물, 국보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또는 음식 먹는 양식, 음식의 색깔, 맛, 냄새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놀이문화, 소리에서도 있기도 하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십시일반으로 뛰어나가는 금모으기를 했던, 그 다음에 마스크를 주는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풍류도 사상이 우리 민족도 그렇게 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전라북도 또는 전라남도까지, 제주도까지, 전라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 건가? 그것이 1000년 동안의 맛과 멋과 기억, 그 맛은 음식으로, 기억은 지적체계이기 때문에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골동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멋이라는 것은 놀이, 판소리, 소리, 음악, 재래악 이런 것들로 살펴보면 전라도가 풍류도 사상과 합치되어 있고 원형을 갑자기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풍류도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은 윤리학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윤리학인데,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것도 같기도 하지만 이 예전에는 윤리학이 최고였었어요. 농업을 먹고 사는 시대에 생산하는 자가 따로 있고 다스리는 자가 따로가 있을 때 윤리학이 최고였었는데, 지금은 신분 계급이 실패가 되고 민주사회에 있어서 황금만능주의에 대해서 물질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화폐 경제가 되면서부터 윤리학보다는 돈과 권력과 주의, 또 다른 생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셌기 때문에 윤리학이 지금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간 소외도 나타나고 다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풍류도는 윤리학에서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데 새롭게 이 윤리학을 일상에서 해나가는 것, 놀이로 나타나고 음식으로 발현해나고 기억으로 자기 산물을, 마음의 뜻을 글로 써내는 것, 이게 시고 문학인데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산출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윤리학이 문화 경제학으로 가는 이것을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풍류도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가치성과 현묘한 도라고 했는데요. 오랫동안 가치를 가지고 이어졌다. 그 다음에 현묘한 도라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데, 오랫동안 이어진 것은 이 당군 때부터 쭉 왔다는 것이 신채호 선생님의 도 나왔고, 그리고 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들이 통일신라 때 고은 추천 선생에 의해서 풍류도라고, 우리의 한국 사상의 원형은 현묘한 도, 풍류도다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그 현묘한 풍류도를 누가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했나요? 라고 보니까 그게 화랑도에서 많이 했어요. 화랑도 애들이 많이 했는데, 화랑이라는 것은 그때 국가 리더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자연과 쫓아서 감흥하면서 시도 짓고 놀이도 하고 심시를 연마해서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화랑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엘리트 교육의 지도자 교육이었죠.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그 화랑도 중에 이제 난낭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열심히 화랑도를 했다, 죽었다고 썼던 것이 이제 난낭비서에 현묘한 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묘라는 것은 변화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도자 일정이 이제 뭐 도가도이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이게 처음에 나오죠. 도를 말할 수 있으면 그 언제나 일상의 도가 아니고 이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름이 아니다. 긴 것이 아닌 것이고 아닌 것이 긴 것이다 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서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 천지라는 것은 우주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우주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현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항상
없는 것에서는 언제나 그 현묘함, 그 묘함,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에서는 없는 것에서는 싹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묘함. 그것을 그 너머 것을 보려고 하고 항상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주변, 변방, 끝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유명과 무명은 같은 데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르다. 이것을 갖다가 현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현묘라는 것은 변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에서 이 없는 것에서는 그 시원, 기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에서는 보이는 것은 무한한 것을 보려고 하고, 이것은 같은 데서 나왔는데 이름 지어지면 다르다. 이것을 갖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 자기 부모님 하면은 부모님이 상이 떠오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님 홍길동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뭡니까? 부모님과 동시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다 틀려요. 또 다른 상이 생깁니다. 그럼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부모님인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 하는 순간에 상이 좀 달라지죠.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고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다른 부모 그냥 하나의 전주에 계시는 4살 부분의 어른 이렇게 보면 어떤 분 이러면 또 상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개념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똑같은 부모 밑에 자식 같은 개념으로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부모 밑에서 형제간이 다 같질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부터 또 상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이 현묘라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현묘라는 것은 변화한다.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아야 되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보고, 중심에서 주변을 보고, 이런 개념으로 늘 변한다. 이것이 이제 현묘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만 가지 그 변수는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다. 만술이라는 뜻도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로서 모두를 다 꿰버린다. 이리관지. 요즘 나온 것처럼 원소스 멀티유즈. 소스는 하나인데 다양하게 쓰인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현묘성입니다. 현묘성이지 현묘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현묘성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류도의 특징은 가치가 오랫동안 전승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현묘성이 변화 다양성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조화를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 얘기가 이제 또 똑같은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 포함삼교. 이 현묘성을 얘기할 때는 풍류도가 3가지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당대에 최고 잘 나가는 종교는, 지금 종교는 수백 가지이지만 그때도 수백 가지였어요. 그러나 제일 큰 종교가 유교, 불교, 도교, 그 3가지 도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포함삼교라는, 풍류도가 포함삼교를 하고 있다는 개념은 3 종교만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변화 다양성 있는, 또 인류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것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로 모든 생명체에 이 풍류도를 접하게 되면 변화한다. 이게 접하군생입니다. 군생, 모든 생명체에다가 이 풍류도 사상이 들어가면 조화롭게 변화된다. 이게 접하군생입니다. 이 풍류도의 특징도 포함삼교, 접하군생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얘기 나와요. 유불선도 나오고 충효, 결국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유교에서는 충효를 얘기했었고, 불교에서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한다. 도교에서는 그냥 그대로 자연주의, 무위자연. 우리 동학에서 나와서는 하늘이 있고 사람이고 하늘이다, 인내천.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랑, 이렇게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풍류도의 특징이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도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는 국가 엘리트들이 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민주시민으로서는 신분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국가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풍류도 화랑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일단 하나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류도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 가능성을 이해를 하고 조화로운 인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사상인데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류도가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주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이 앞으로 지향점을 아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주를 얘기하냐면 이 우와 주,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사방 상하왈 우요 왕고 내금할 주라. 우라는 것은 사방 상하, 동서남북 상하 이 전체 공간을 싹 합친 것이 우고,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의 총합이 주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면 그 단순히 어마어마하다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 합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우주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변화 다양성 속에서 조화롭게 두는 것들, 이것들을 이해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우주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이 공간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풍류도가 우리 살아가는데 기본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현재 나를 이해할 때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풍류도를 공부를 하면 선비적 삶을 영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비적 삶이라는 것은 높은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베풀면서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류도가 화랑도 국가 지도자를 길렀던 데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선비라는 무엇을 선비라고 하고 누구를 선비라고 하고, 선비는 기준은 뭐고 의무는 뭔지, 마치 옛날에 갓쓰고 유교 경전을 읽으면 선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명천지에대는 선비가 없는 것처럼, 나와는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선비는 정해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는 생산만 해야 되는 사람. 주권 재민의 시대에 있어서는 선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를 경영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국가 지도 역량이 있으면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선비가 다 필요 없냐 이것이 아니라, 예전에 국가를 몇천 년 동안 국가를 경영했던 집단, 그게 선비 집단이죠. 선비 정신이란 거죠. 그 집단은 무엇을 공부했는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민주시민의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선비처럼 산다는 것은 그 선비의 가치를 이어가고 지도자 덕성 베풀고 솔선수범하고 남보다 더 먼저 고민하고 즐거움은 남보다 늦게 하는 요 자세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가 십시일반까지 간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선비의 기준과 의무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선비란, 예전의 선비는 군자 또는 사대부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주시민 모두가 선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남의 배려를 해주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이 예를 드는데요. 이런 선비가 되려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사람, 또는 자기의 본성을 찾아서 과업을 짓는 자. 과업은 숙제가 있어요.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인간의 본성은 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과업이란 거죠. 이게 선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본성, 인간은 모두가 네 가지 단초를 갖고 있다. 인의예지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좀 세게 얘기하면 싸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가지를 찾는 거, 이게 선비의 일 과제예요. 싸가지가 뭔지는 이따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선비는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배우기를.
이 뭘 배우고 일을 좋아해? 싸가지가 뭔지, 이느예지신, 이느예지가 뭔지를 늘 배우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학문한다고도 그러는데 배우고 묻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어. 뭐요? 자기가 그 마음을 그걸 늘 가지고 있는, 방심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본, 아까 보이지 않는 거, 풍요돼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것에서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걸 봐야 돼요. 맹자는 진즉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현재 스마트폰 나가고 노트북 나가면 난리를 치고 다 찾지만 자기 마음이 방방 나가 있는데 찾을 생각을 않는다. 맹자는 일찍이 자기가 키우는 개, 닭은 나가면 다 동네방네 찾는데 네 마음 나간 건 절대 안 찾는다. 그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같은 선비라도 공부하는 선비가 있고 않는 선비가 있지만 이 마음, 자기 마음 가꾸는 거,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되면 나가서 천하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같이 구원해 줘야 돼. 의무방어자입니다. 정치는 지도자, 덕성 있는 사람이 해안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자기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솔선수범하고 배운 것과 그 기회, 예약, 사어, 서수 이 6가지 기회를 한 가지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선비입니다. 선비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선비였었기 때문에 공부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사대부 계층이었습니다만은 민주시민들이라면 이제는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옛날 선비들은 공부할 때 이제 선비는 가난으로 죽지 않고 도를 배우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굶어 죽는데 그냥 그때는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을 다했다 그러고 배웠는데 그 배우대로 살지 않았다. 이때 선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선비는 가난으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 제자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그 자공이 와서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무슨 병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원헌은 잘 못 먹었으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도를 배우고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병들었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병들었다고 합니까? 나는 재물이 없어서 좀 못 먹을지언정 배운 대로 행하고 열심히 했으나 병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공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비의 이런 자부심이죠. 자존감이고. 그래서 소인은 먹고 군자는 깨닫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선비는 아까 배우기를 좋아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를 되면 열을 알고 먹는 것보다는 배운 것을 언행일치 안 시켰던 걸 갖다가 부끄러워하는 게 선비란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유교에서는 8살만 먹으면 모든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갖다가 소학을 시켰어요. 소학교육을 시켜서 쇠소응대 진퇴지절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 예약 사어서수, 그러니까 쇠소응대 이게 이제 하나하고 진퇴절도, 그 다음에 예악 사어서수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쇠소응대라는 건 뭐냐면 쇠소 물뿌리에 썰어서, 예전에는 마당이니까 물뿌리에 썰었고 지금은 이제 침대니까 이불 개키는 거겠죠. 응대는 누군가가 딱 부르면 홍길동 그러면 네 하게 이게 이제 응입니다. 누가 부르는 사람은 대고 반응한 사람은 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를 하면 아는 체를 하면 바로 응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응대가 잘 됐는지 그게 이제 인사성입니다. 쇠소 응대고 진퇴지절 나가고 물러갈 때를 알아야 돼. 내 벼슬살에 나갈 할지 지금 어디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이런 것들 아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해서 진퇴의 그 예절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수세마기, 글쓰기 이런 것들을 8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거죠. 요 수학 이게 이게 의무예요. 선비란 것은 그냥 선비가 아니라 이렇게 8살부터 이런 거 서지 않으면 선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한량 놀고 먹는 선비가 되겠죠. 그래서 선비는 돛 닦는 일,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비다. 그래서 그걸 왜 했느냐?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대단히 이제 지도자적 삶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비가 의문데 그래서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군제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선비인데 그 사람은 뭐 하려면 사람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 사람의 도리는 싸가지 네 가지 인의예지 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간에는 모든 인간에는 인의예지 이 싸가지가 다 있어요. 싸가지가 다 있습니다. 싸가지라는 것은 측은지심 이게 이제 인지단이에요. 인한 마음 그러니까 가엾은 마음 가까이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동정심 이런 거 측은지심이고 수호지심이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자기가 뭔가 배우고 행하지 않았던 거 자기는 안 그래야 되는데 살짝 혼자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마음 이게 수호심 그 다음에 분노가 일으키는 거 부당한 권력 침범 그래서 이 선비들은 일본 왜군이 들어왔다 왜군이 들어올 동안 자기가 선비로서 신하로서 우리 왕한테 보필을 잘 못해가지고 쳐들어오게끔 만들었고 거기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못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죽습니다. 부끄러워서. 그게 이제 수호지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야만인들이 여기를 침범하고 저렇게 인륜을 말살하려고 온다. 전쟁 온다. 거기서 분연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이를 떨어져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선배들은 수호지심이 강하죠. 그래서 원래는 선비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비지심 뭔가를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가려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늘 조화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수호지심 측에 치우쳤습니다. 분연히 일어나고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위침, 약 한 1000번 정도의 위침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의기가 있는데 원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선배들은 이 원리는 이제 그 중용에서 나왔는데요. 1000명 하늘의 명을 다 받아서 이 인간은 모두가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선비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해도 잘 모르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게 이제 이기론이에요. 그것이 이러한 이 인의예지를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어렵고 말장난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정 7가지 희노애락, 애오욕 7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측은지심이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가지는데 감정이 오르락내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감정 안에 즐거운 마음에도 사악하게 즐거운 마음이 있고 정말로 천진하게 즐거운 마음이 있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 안에 보면 다 드러나는데 하나를 더 뒤집어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자기 욕심 속에서 또는 감정 속에서 자기 선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학자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흥에서 나왔는데요. 넘어가고 다만 하나 이 중용에서 이런 것들 하나 다 나왔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를 그대로 품절해 놓은 것을 이제 교라고 할 때 이제 예절, 음악, 그 형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 중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선비 길 이제 대천명한 말인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과유불급이 있어요. 잘못 많은 사람이 돼. 과유불급은 보통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나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똑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언제나 적중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를 기억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자는 이렇게 자기 아까 놓아버린 방심하지 말라. 놓아버린 마음을 잡아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놓아버린 마음 잡는 것이 공부하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것이 아까 모든 인간에는 네 가지 사단 인의예지가 있는데 이 인의예지가 사람의 7가지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르락내리락 또는 선과 악이 있는 것을
자기의 마음이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는 심통성정, 마음이 본성과 인간의 착한 본성과 그 감정, 착함과 악함이 다 있었던 것들을 같이 끌고 다니면서 조절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늘 찾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배우기를 좋아해. 뭘 배우기를 좋아해? 인의지 네 가지 공부를 좋아하고 이 네 가지 사단을 찾는데 7가지 감정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을 중심에 두고 선한 감정인지 악한 감정인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선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뭔지 누구나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시대에 나가서는 소위 말하는 과거 시험에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에 공부를 해서 그 공부했던 것들이 일정하게 테스트도 받고 선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도 받는데 이때 과거 시험 하면 우리는 뭐 대과 33명에만 둔 것이 이제 대과 시험 둔 것이 과거 시험 합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이 지방향시 생원과나 진사과가 있어요. 생원 진사시에도 합격을 하면 그 과거급제 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생원과 진사시험을 봐가지고 성균관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과시험 볼 자격을 얻어서 대과 33명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크게 이제 되는 것이지만 과거에 합격했다 이런 얘기는 그것뿐만 아니고 속과나 대과 전에 그 생원 진사시도 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70세, 80세 합격자도 많았다는 거죠. 최고령 합격자는 1890년에 86세로 기록과에 86세에서 생원 진사시 합격을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어요. 되게 빠르면 25, 30대부터 공부를 시험을 봤을 때만 50수 막 이렇게 했겠죠. 또 83세에도 한 사람도 있고 물론 영재도 있습니다. 이건창이라는 분은 15대 급제를 했는데 여기서 이 15살 86세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자기의 선비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합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